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습니까?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도 CSU에 왔다가 네. 또 CSU에 온 거 보니까 딱 1년 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CS를 논하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가장 전문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CS에 대해서는 정말. 센터장님께 이제 CS 좀 밀착해서 여쭤보긴 할 건데 그 전에 시장 이야기도 좀 여쭤보긴 해야 돼서 오늘은 장중에 2,5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네, 뭐가 좀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연초에 많은 증권사들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기대가 앞서서 작년 말에 좀 행복했던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단 반작용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제 4분기 실적들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나쁘게 나왔죠. 특히 대한민국 시장을 이끌었던 이 양대 마차인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좀 우려를 낳게 됐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시장을 좀 이제 짓누르는 힘으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11월, 12월 달에 많이 일단은 수익을 취하신 분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함께 겹쳤다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저희가 밉건 곱건 간에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저희하고 파트너였던 중국과의 어떤 문제들이 조금씩 더 표면화되는 게 아닌가. 특히 우리가 쌍절벽에 보통 얘기를 하죠. 예. 중국의 내수하고 그다음 수출이 동반해서 안 좋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내수가 됐든 수출이 됐든 중간재 역할을 우리가 수출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이제 데미지가 한국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면들이 있고요. 또 한국만의 지정 확정 리스크라는 게 아무래도 강대국 사이에 껴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면 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또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맞아요. 생각들. 네.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 대만도 우리 생각대로 잘 됐지만 또 그게 우리한테 미칠 영향들 한국 사람들 좀 사서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사실 네. 뭘 하나 봐도 만만치 않기 예, 때문에 예. 작년 말에 좀 벌었던 이 행복한 거 좀 차익 좀 실현하자라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워낙 환율 약세에다가 우리도 약세인데 엔화가 더 약세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리쇼어링,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형님들이 오래간만에 제조업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오랜 파트너죠. 네. 일본이 소부장의 절대적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의 어떤 그런 친밀감들이 일단 주식시장에도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에 좀 소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작년 한 해 아니면 재작년까지도 FOMC에 우리가 늘 초점을 맞췄고 네. 금리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했는데 사실 이제 인하할 때 되겠다라는 어떤 축포를 또 우리가 먼저 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금리들이 인하될 때까지의 시간 동안은 우리 참 듣기 싫은 얘기인데 박스피. 네. 박스피에 다시 한번 또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영향을 주면서 연초서부터 상당히 좀 저에게 좀 세게 누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2024년도에 각 기업들의 어떤 에너지, EPS로 봤을 때 사실 작년 말에 이건 너무 상단까지 밀어 올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이 특히 좀 있었어요. 그런 게 아마 연초에 조금 이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올해 들어서 한국이 거의 꼴찌이거든요. 네, 중국하고 맞습니다. 예. 홍콩하고 만만치 꼴찌인데 사실 미국이나 다른 지역, 일본은 워낙 좋고요.에 비하면 너무 약한데 이게 좀 더 지속이 될 거냐 아니면 그동안 좀 빠졌으니까 그래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거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박스피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생각보다 터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헝다나 완다 같은 이제 이 건설 경계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을 왜냐하면 지금 화학이라든지 저희 어떤 중간재 역할을 하는 쪽도 전부 다 동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도 리쇼어링이라는 게 공장 다 짓고 나면 기계 설비 들어가고 또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원자재가 들어가다든지 이런 식의 서플라이 체인들이 가동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의 일대 교육국이었던 중국의 일단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당장 좋은 숫자를 바라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주가가 한 방향으로 계속 밀릴 리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반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박스피 때도 늘 희망과 절망과 이런 것들이 교차되면서 참 지난한 박스권을 그렸는데 네. 특히 올해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정책금리 인하 문제들도 아마 또 막상 시작하게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생각하기는 물가 안정이라든지 더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일단 어떤 맥이 좀 잡혔죠.
그 잡힌 맥을 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풀이를 할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작년 말 올해 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기 하강과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 동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이번엔 대만 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한국 정치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 또 역시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따라서 저희도 올해는 잘 모르겠다가 저희 하우스뷰입니다. 그래서 네.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더듬어 보자라는 네. 거고요. 사실 상반기 때는 작년이 너무 좀 세게 달렸기 때문에 좀 쉴 거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올 한 해를 박스권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예, 뭐 네, 그렇게 네. 보여지고요. 하여튼 피크 차이에 대한 우려라는 게 아마 1년 내도록 저희를 조금 괴롭히지 않겠나라는 게 좀 솔직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올해 선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들을 좀 정해두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그렇지 준비를 맞습니다. 하고 예, 계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저도 이번에 미국 가서 네. 우버 기사한테 아, 네. 어유 그러니까 뭐 얘기를 좀 했어요. 굉장히 좀 서민처럼 보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당신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누구 뽑을 거야?라고 얘기했더니 민심을 체크를 좀 민심을 체크한 하셨군요. 거죠. 네. 트럼프가 굉장히 이지하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 이지하다. 미국이들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지냐 그랬더니 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자기들 같은 서민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경우의 수나 아니면 너무 힘든 것들이 많으니까 변수가 너무 변수가 자주 있어요. 많죠. 네네네. 예측할 수 없는 분이기 네.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그 아메리카 퍼스트가 분명히 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굉장히 쉬운 네. 직선적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일은 더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뭐 우리가 지금 이 선거 전에 꽉꽉 좀 막고 있는 PF 네. 문제들도 네. 뭐 우리가 태양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표면화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좀 걱정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좀 많기 때문에 당장 좀 가볍게 한번 또 올라가자라는 게 쉽지 않은 게 계속 1년 내도록 뭔가 이 무거운 좀 짐을 좀 들고 있지 않겠나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뭔가 한 길로 쭉 가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살짝 그렇죠. 언제든 우회할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좀 또 준비를 예를 들면 초에는 하셔야겠네요. 늘 이제 CS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네. 뭐 인터넷 기업이라든지 좀 소외됐던 네. 기업들도 한번 좀 이렇게 시세를 분출했었고요. 사실 좀 작년에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바이오 제약도 굉장히 오래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신세를 분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정말 종목장들이 굉장히 좀 화려하게 펼쳐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지수는 제한되지만 또 순간순간 어떻게 많이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올해는 좀 저희가 굉장히 멀티 엑셀, 좀 네. 다양한 축들을 가지고 제가 좀 더듬어보는 한 해가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모처럼 이제 고태봉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네. CS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시장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럼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어떤 시장 상황이든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항상 있을 텐데 지금 같은 조금 뭐 지루한 장, 힘든 장에서 특히 더 아이디어가 절실한 것 같아요. 이제 2024년 들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그 중에 계속해서 관통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다들 AI 반도체 그렇죠. 떠올리실 텐데 네. 그래서 또 CS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보실 때 그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키워드가 뭐였는지 직관적으로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경제를 견인한다는 얘기로 제가 테크노믹스 시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매크로 변수들을 보게 되면 늘 금리나 환율이나 많은 것들을 방송에서도 늘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잘 보면 이 매크로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기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뭐 우리가 옛날 윈텔 이펙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기술들이 태동됐을 때 특히 미국이 2008년, 9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2007년도에 모바일 혁명이라는 게 미국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 이제 아시아 우리 금융 위기 때 윈텔 이펙트가 있었고요. 지금은 뭘까 생각하면 전 세계가 리세션, 고금리, 그 다음에 뭐 투자에 대한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반성도 좀 있죠.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투자했던 것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의 비수기에 작년에 굉장히 이례적 현상이 나타났던 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I나 아니면 클라우드, 소위 말하는 ETL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익스트랙트라고 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변환시키고요. 그걸 로딩시켜서 추론과 학습을 해서 다시 무선 통신이나 아니면 유선 통신 오버 디 에어, OTA로 돌려주는 이 빙글빙글 도는 이 AI의 순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요.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어요. 네. 우리 보통 고금리에는 성장주들이 주가가 안 되기 마련인데 완전히 역으로 갔다는 거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AI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서슬퍼런 애플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을 역전할 거라고 사실 생각 많이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AI의 파워가 애플의 아성을 넘을 정도로 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CES에서 관통하는 가장 키워드는 AI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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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그래서 AI is 뭐 everywhere. 그래서 어디든 AI가 있다가 모토였는데 사실 저희가 아마 참가자들별로 약간 좀 더듬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야, AI가 다 있다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이게 CTA가 이제 CES를 주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협회입니다. 네. 자, 이번 2024년도는 AI가 허두야? 이거 가지고 너네 과제 해와? 라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AI를 갖다는 붙였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생성형 AI가 맞느냐라는 회의도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길은 확실한데 CS에 등장했던 제품들이라든지 컨셉만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멀었네.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즉 낙수 효과가요. 우리가 아까 매그니피센트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니면 오픈 AI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지만 뭐 아니면 애플이나 아니면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부터 이 낙수 효과가 아직까지는 많은 갭에 미치진 못했구나라는 네. 생각도 한편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야, 부지런히 쫓아가고 있구나. 왜냐? 2022년 11월 30일 날 나왔던 생성형 AI 모델인 GPT를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다 적용하겠다고 나선 걸 보면 네. 분명히 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디바이스라고 그러면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 네, 네. PC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디바이스인데 엄밀히 구분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사이버 월드, 즉 인터넷 공간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보면 손에 잡히지 않는 공간들 이 디바이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디지털을 통해서 아니면 그 스크린을 통해서 디지털과 접목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진정한 의미의 피지컬 월드, 즉 물리 세계에는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AI 하면 늘 갖다 붙는 게 뭐죠? 로보틱스예요. 네. 로보틱스는 네. 물리 세계를 대표하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인바디드 AI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같은 사이버까지도 커버하지만 실제 로봇, 자율주행 같은 물리 세계와 결국 맞닿아서 행동을 해야 되는 뭐 중력, 마찰력, 원심력, 구심력, 뭐 빛의 왜곡, 산란 뭐 이런 물리적 변수들하고 싸워야 되는 쪽은 사실 더 고도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의 목숨을 또 담보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피지컬 인바디드 AI라는 것들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자동차들이 또 뭐 자율주행이라든 이런 쪽에 고민을 했고요. 또 많은 로봇 회사들이 또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는. 그래서 AI라는 키워드는 완전히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잠깐 제가 장표를 갖고 설명 좀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시각적인 AI가 결국은 2020년 말에 챗GPT가 생겼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겠다는 건 너무 많은데 그걸 약간 기계에다 붙인 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쉽게 저는 딱 그렇게 느껴지고 오늘 사실 공교롭게도 그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로봇가 사실은 그게 AI가 아니라 조종한 거다라는 얘기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계를 만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걸 느끼셨다라고 저는 딱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굴러가는 건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런 거였다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맞나요? 전 가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최근 들어 약간 좀 회의적이죠. 왜 그러냐면 레거시 자동차 업체에서 접근했던 자율주행 방식들이 상당히 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포드와 폭스바겐이 함께 손을 잡았던 아르고 AI가 무너졌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크루즈, 즉 GM이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크루즈도 원격 조종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좀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많은 진영들이 일단 특히 이제 문을 닫거나 힘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기대할 수 있는 진영이 엔비디아와 테슬라 진영밖에 남지 네.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장에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는 시속 200km 달리면서 사람 목숨을 그렇죠.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실제로 로보틱스나 뭐 아니면 AAM 혹은 UAM 같은 이제 하늘을 나는 이제 차세대 항공 쪽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기계 영역에서 자율주행의 이 메커니즘이 적용될 거예요. 네. 세상이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거고요. 특히 한국 같은 제조업 강국은 이런 낙수 효과들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왜 이렇게 AI가 득세라고 저 할 때 한국은 좀 조용하지? 라는 부분은
이 아까 했던 피지컬 인바디드 AI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때 한국은 굉장히 먼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일과 일본 같은 메커닉만 하는 즉 기계 기술은 거의 완벽한 일본과 독일이 못하는 부분이 또 IT나 AI 쪽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네. 여기다 기계와 AI를 잘 접목시켜서 버무릴 줄만 알면 네. 사실 저희가 얻을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피지컬 인바디드 AI에 상당히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하나의 축이라면 좀 잠깐 장표를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 CS가 계속 강조를 해서 저도 참 듣기도 싫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HS4A라고 쓰는 게 어떤 거냐면요. Human Safety for All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뭐로부터 하여튼 이 보호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 안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겠다 이런 건데 도대체 이런 걸 왜 CE에서 얘기할까? 있어 보이고 싶은가 보죠. 미국 애들의 대리들의 특유의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자면 키노트를 네. 다 들었거든요. 네.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에 나올 때 작가분들이 어떤 식으로 뭐 얘기를 해주세요라는 네. 약간 큰 키워드를 주시잖아요. 네, 네. 마찬가지로 CTA가 참가하는 수많은 업체들한테 똑같은 키워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Human Safety for All입니다. 작년에도 강조가 되더니 올해도 강조가 됐는데 계속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저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우리가 늘 혁신과 성장만 있으면 좋겠죠. 주가가 우상향만 하면 좋겠는데 네. CTA도 장사를 해야 되는 협회니까 안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저는 불안이라고 봅니다. 불안. 예를 들면 팬데믹 네. 아니면 리세션 네. 그다음에 지구의 어떤 환경오염 건강의 위협 노령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전쟁 이런 모든 인간의 불안으로부터 기술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줄까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언제든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다 써먹을 수 있겠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CTA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네.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우리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더라도 굉장히 첩보전도 많고요. 특히 이제 이 정보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양자 보안이라든지 전쟁 억제 기술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환경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올해 누누이 얘기했던 전동화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친환경. 재활용 기술도 나올 거고요. 특히 이번에 헬스나 아니면 웰니스라고 해서 계속 우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대한 얘기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거 역시도 작년 CS 때 기억나세요 혹시 한 의원님? 우리 예전에 작년도에 핵심이 뭐였죠? 존 디어였어요. 아, 네. 농기계 회사. 도대체 왜 농기계 회사가 주인공이냐?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제2대 곡창 지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밀 가격이 폭등을 했죠 그때. 그때 인류가 예를 들면 식량이 부족했을 경우에 어떻게 사냐 그 불안을 계속 가중을 시켰습니다. 네. 그때 호련이 딱 나타난 게 존 디어예요. 네. AI 기술로 정말 6명의 농민이 맨하탄 크기의 농지를 40대 로봇을 가지고 경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인류가 드디어 식량으로부터 해방됐다 자유로워졌다. 네. 이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휴먼 세이프티 포 올의 가장 좋은 샘플이고요. 그래서 지금 밀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CTA 말을 참 잘 들었던 존 디어가 대박이 났어요 작년에.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제2의 존 디어가 누구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화장품 회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도 나왔고요. 생계, 돈. 야, 이거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은퇴 후에. 그래서 핀테크도 이번에 좀 많이 나왔고요. 이런 것들. 아니면 이동의 자유 역시도 내가 예를 들면 고령화가 됐을 때 다리가 불편할 때 어떻게 이동의 자유를 얻을까.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인 거죠. 그래서 휴먼 세이프티 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기술들. 정책적인 복지라든지 아니면 레귤레이션의 변화 이런 걸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술이 인간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가 AI하고 Human Safety for All 이 두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게 95년에 이제 인터넷 혁명하고 많이 비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때 주가 많이 올랐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96년에 대학교 가서 생각해 보면. 이메일이 공짜였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새롭게 우리가 얻는 모든 기술이 다 공짜였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기술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기술 갖고 새로운 걸 만들고 이러면서 그냥 확 커졌는데 지금 얘기하신 그런 HS, Human Safety All이 다 좋은데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하신 다리를 다쳐서 차를 타려면 누가 공짜로 줄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미치지 않고서야. 그게 다 돈인데 그럼 돈 없는 사람 옛날에는 아주 보편적인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뭐 HUM도 마찬가지로 다 AM도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거는 논의가 혹시 됐나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위한 기술까지 가는 그런 거 혹시 된 건지 싶어서 아까 HS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은 뭐 사회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보틱스를 저도 이제 뭐 국회나 아니면 좀 이 높은 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꼬리표 같은 게 기본소득의 문제예요. 네. 네. 이거는 늘 아마 꼬리표처럼 달라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해본 게 사실 팬데믹 기간이에요. 전 세계가 한번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우리 옛날에 앤드류 양이라든지 대한민국도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자꾸 기본소득에 대한 아젠다가 얘기 나오는 게 결국은 이 피지컬 월드, 즉 물리 세계가 로봇에 의해서 노동이 어떻게 보면 뭐 해방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긍정론자고요. 노동의 소외라고 얘기하는 건 부정론자예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 타협점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근로를 하게 되면 참 억울해요. 우리 아나운서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네.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내요. 그렇죠. 아, 우리가 일을 해주는데 왜 세금을 내? 돈을 받았으니까 뭐 그런 근데 거겠죠. 로봇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데 왜 세금을 안 내? 네. 그리고 인간은 소비를 내요. 근데 로봇은 소비하지 않는다. 되게 그렇죠.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일정 시점에 결국 굉장히 이 숫자가 커지게 될 경우에는 아마 로봇세를 도입할 거고요. 로봇세가 결국은 아마 인간의 기본소득으로 연결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로봇 그래서 소유주에게 로봇세를 매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개념이죠. 자본가가 노동을 소유하는 것처럼 자본가가 로봇을 소유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정치가들은 뭐 포퓰리즘이 됐든 아니면 정말 어떤 의무감이 됐든 인간에 대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정치적 해법이 좀 필요할 그런 걸로. 거다. 아니면 라이드 힐링 같은 결국은 공유경제라는 것도요.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으로 나왔던 게 공유경제예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우버를 탔는데 제가 그 LVCC에서 호텔까지 불과 한 3km도 안 됐는데 6만 원이 나왔어요. 비쌉니다, 우버. 손님할 때 더 많이 받. 6만 원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가격이 달라요, 항상. 가격이 네. 변동이 됩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 되면 마일당 1달러 미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반의 반값도 안 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이 주는 혜택이 될 수도 혜택일 수가 있겠죠.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들 좀 제가 조금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네, 자, 이 장표를 좀 보시면요. 네, 화면 보면서 예.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냥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모양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위에 있는 7개이죠. 네. 이 기술들이 사실은 CES에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 기술이 안 보였다기보다는 업체가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네. 왜냐? 천상계예요. 천상계상. 혼자 하죠. 문제인가요? 자기 걸 만들어서 네. 하죠. 아. 그냥 자기가 그 뭐 컨퍼런스 만들어서 하죠, 다. 뭐 시가총액 1위서부터 쭉 다 나열하는 네.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네. 이 위에 꿀을 쭉 떨어뜨리다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삼각형 위에. 그러면 천천히 떨어지게 점액질이기 때문에 꿀은 쭉쭉 떨어지겠죠. 그게 이제 센트럴, 웨스트, 노스가 뭐냐면 대부분 삼성, LG, 네. 뭐 그다음에 뭐 일본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모여있던 관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시차를 두고 즉 타임 레깅이 좀 있는 거죠. 작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은 오픈 AI가 GPT를 공개하고 뭐 도중에 미스트랄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그라든지 상당히 많은 모델들이 나왔어요. 뭐 라마 잘 아시는 것처럼 라마니, 리마니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것들이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삼성과 뭐 LG와 이런 쪽에 아직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맛백입니다. 예를 들면 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게 인간이 기계를 어떻게 컨트롤할까라는 어떤 접점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접점이 있죠, 우리가? 스위치 네. 아니면 조이스틱 같은 컨트롤러. 네. 근데 이제는 뭐가 될까요? 생성형 AI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어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다. 뭐 저희 같이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이제 아나운서님처럼 발음이 좋을 경우에 바로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보이스 투 텍스트입니다. 네. 비정형 데이터인 언어를 정형 데이터인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건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 우리 뭐 비스포크 냉장고라든지 이런 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로봇 혹은 디지털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게 코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런 어떤 AI 혜택 때문에 로봇이 인간의 언어를 알게 됐어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로봇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가지고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생성형 AI가 들어가서 말을 했을 때 텍스트를 이해하고 텍스트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는 이런 알고리즘은 정말 많이 등장했어요. 네, 근데 네. 이걸 가지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우리 예전에 보면 뭐 빅스비가 나올 때나 네. 아니면 우리 저 알렉사, 알렉사가 나올 기반 때도 버전도 있고. 사실 똑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얘들이 본질적으로 다 이해하는 게 맞아라는 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알지. 그렇죠. 시연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어림짐작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하고 보이스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 훌륭한 물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타임 레깅을 굉장히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이제 이어폰을 나눠 껴야 그렇죠. 되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거의 훌륭하게 통번역이 되는 것도 나왔고요. 뭐 예전에도 나왔지만 글라스 중에 예를 들면 귀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이 안경을 썼을 때 상대방 말이 자막으로 나오는데 네.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생성형 AI의 혜택들이죠. 네.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더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옆구리 쭉 더 떨어지면 이제 이노베이션 어워즈, 즉 상 받은 친구들은 좀 더 제품화 아니면 상용화에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레카 파크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작은 스타트업들이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경연대회를 펼치는 네. 거예요. 트라이얼 앤 에러죠. 해보고 아니면 또 퇴장했다 또 그렇죠. 다시 들어오고 여기 한국 기업들이 정말 이 국가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정말 많이 왔는데요. 이게 한편으로는 비난을 받을 거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어떤 대학관이 국가관보다 커요.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포항공대라든지 뭐 연세대학도 좀 컸고요. 뭐 서울대나 뭐 이 카이스트나 이런 관들이 웬만한 국가관보다 커요. 네. 서울관, 뭐 대구관,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정말 대한민국이 이번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면 뭐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행복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또 우리 국가가 너무 또 이제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왜냐면 다른 국가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네. 한국 거가 많이 나온 건 또 약간 그런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정말 CTA에서 대한민국의 이 공헌을 좀 인정을 해줘야 그래야 되는 게 되겠네요. 네. 흥행몰이도 성공. 왜냐하면 삼성, LG, 현대 정말 대단하게 이번에 쇼잉은 정말 그렇죠. 크게 성공했던 네. 게 네. 정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작년 한 해 쉬었잖아요. 네. 그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예를 들면 UAM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탈 것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진짜 큰 이번에 공헌을 했는데요. 슈퍼널이라는 이제 현대자동차 자회사죠. 네. 미국에서 이제 UAM의 어번 에어 모빌리티 혹은 이제 우리가 AAM이라고 부르는 건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네. 차세대 이제 모터로 구동하는 항공기 개념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SA2라는 걸 내놨는데요. 정말 기체 크기만 해도 엄청나고요. 그거 아마 딜리버리 하는 데만도 엄청난 돈이 들었을 네. 것 같아요. 관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 흥행에 정말 현대자동차가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또 뭐 기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PBV라고 해서 다목적 이런 차들도 진짜 이번엔 정성껏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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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뭐 CES에서 한국 기업들이 큰 공을 좀 세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네. 자 반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에서 위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안 보였는데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지금 보면 LLM의 모든 모델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프로핏으로 보면요 돈은 다 얘들이 벌어요. 그렇죠. 다 거기서 벌죠. 네. 그래서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지만 우리가 트라이얼 에러라든지 이제 아이디어 정도 차원에서 그치는 게 유레카 파크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나중에 큰 기업들이 그래야 나와야 되겠죠. 되겠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 보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아마 이번에 CS 같아서 비슷한 말씀 참 많이 하시고 그냥 다 똑같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7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LLM 모델에서부터요. 밑에 있는 반도체 설계에서부터 로보틱스, 모빌리티, 데이터 소스, 클라우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이 기업들을 빼고는 저희가 CS를 볼 수가 없는 게 이 기업들의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보는 것도 아마 이번에 많은 팩트들을 갖고 언론에서 많이 말씀해 주실 네. 텐데요. 아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작업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들이 이제 약간 큰 그림이라면 예.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를 보면은 이제 워낙 뭐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예. 왜냐면 HBM이
일단 어쨌든 시세를 너무 많이 냈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무슨 CXL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온 디바이스 연결 없이 뭐 하려면 반도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 사실 엔비디아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누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뭐 좀 재밌는 거 없었어요? 이게 온디바이스 AI 얘기입니다. 이게 뭐 어떤 거냐면 네. 이번에 재밌었던 게 레빗이라는 회사의 R1이라는 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옛날 MP3 같이 툴처럼 생겼어요. 네.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네. 토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뭐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마트폰이 나중에 그 기술이 구현된다 그러면 다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NPU입니다. 네. 그래서 NPU라는 게 우리가 뭐 뉴러버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디바이스에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아니면 내 개인 정보를 전부 다 클라우드로 보낸다? 이 찝찝한 분들은 그럼요. 디바이스에 NPU가 별도로 설치되거나 그럼 굉장히 빠른 연산 또 그다음에 굉장히 경량화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CXL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HBM 같은 기술도 디바이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지금 HBM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면 이번에 SK관도 참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네. 원더랜드라 그래가지고 어린이 무슨 놀이동산처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딱 보면 HBM이 숨겨져 있는 네. 보석처럼 뭐 예. 그렇게 보여줬고요. 삼성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버스 안에서 이 CXL 기술을 보여줬어요. 쉽게 네. 말하면 굉장히 이 NPU가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데 메모리하고 보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가 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네. CXL 기술하고 아까 HBM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이 메모리를 AI 온디바이스 시대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한테는 거의 생명 같은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지만 어떤 것들이 재미있었냐면 인텔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를 강조를 했고요.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역할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돈도 많이 들고 네. 땅도 많이 필요하고 전기도 에너지도 많이 많이 소모돼요. 쓰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온디바이스 안에 이것들이 작게 설치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것들을 물론 이 장사 속에서 얘기한 거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차세대 우리가 AI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됐을 때 한국에 또 한번 기회 요인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확신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뭐 있었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아까 했던 타임캐틀이라는 회사에서 X1이라는 것들이 동시 통역하는데 굉장히 빠른 네. 속도로 통역했던 것도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뭐 로봇 볼리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볼리가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어요. 볼리가 기억나시겠지만 공처럼 돼서 대대로 굴러가던 애들인데 네. 삼성에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AI로 음성으로 명령을 했을 때 그냥 바로 빔을 쏴줘요. 빔을 쏘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구현하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서 좀 완성도가 높게 나왔다. 상품성이 있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출시할 생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LG가 내보냈던 게 뭐냐면 이제 로봇이 나왔는데요. 다리가 2개가 달렸어요. 근데 바퀴가 달리는데 이번에 어떻게 구현했냐면 제가 출근을 했는데 우리 반려동물들이 집에서 예를 들면 뭐 그릇을 깼다. 아니면 뭐 먹을 게 없어서 계속 짖고 있다. 네. 얘가 그걸 감지를 해요. 그래서 바로 사무실에 있는 주인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죠. 이런 재밌는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내부에 NPU가 들어가 있는 온디바이스 AI. 예.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또 냉장고에서 음식물들을 확인해서 겉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뭐 오이 몇 개, 사과 몇 개, 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비전 센싱만 할 수 있으면 어려운 기술은 아닌 것 좀 같습니다. 나온 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냉장고 안에 집어넣을 때와 뺄 때를 인식해서 가감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런 기능들은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잠깐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왜냐하면 뭐 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오늘 뭐 CES 갔다 와서 제일 느낀 게 뭐냐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인간의 다중감각. 우리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시각, 청각, 촉각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보시면 지금 텍스트하고 사운드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타임 캐틀 같은 경우는 통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사운드하고 텍스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가능하고 스피치 텍스트, 텍스트 스피치, 번역 이런 것들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런데 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정말 물리 세계에 있는 많은 변수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에 비해서 수백 배 어렵습니다. 그렇죠. 비전이. 그리고 우리가 VIT라고 해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중에 뭐 컨볼루션 뉴럴넷이라고 해서 CNN이라는 게 약간 오래된 인공지능이라면 VIT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비전과 모션,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뭐 철인 28호 이런 걸 보면 네. 우리 주인공이 하면 주먹을 휘두르고 같이 따라오는 네. 이게 텔레오퍼레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토커나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를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행위를 할 때마다 꺼냈습니다. 음.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에 배달됐어요. 처음에 왔던 깡통이에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바닥을 빡빡 닦는 물걸레 기능을 앱에서 사시겠습니까? 평생 5만 원. 네. 뭐 땡기세요, 안 땡기세요? 땡기죠. 땡기죠. 매우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100만 제가 원이면. 보기엔 빡빡 닦는 약간 그런 거다 그러면 로봇의 앞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움직일 거고 어느 정도의 마찰력 가지고 움직일 거고가 다 아마 디파인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청소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네. 예를 들면 폴바셋이라는 아주 훌륭한 뭐 바리스타의 커피를 어떻게 그라인딩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냐. 그대로 네. 만약에 카피한다면 만약에 1,000원 네. 이런 것들 다운 받을 수 있게. 그게 예. 바로 네. 모션 토크나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비전과 모션, 그다음에 터치. 이건 햅틱 반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 메타버스가 됐을 때 완전 몰입형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죠. 예. 그다음에 테이스트 스멜, 그다음 바이오메트릭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의 심장 소리를 가지고요. 이게 심장 박동이 아닙니다. 심장의 사운드를 가지고 병을 측정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회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강아지의 종류별로 다 소리가 다르대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만약에 이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데이터상에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수의사한테 연락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그냥 재밌는 아이디어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다중감각들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의 오감을 뛰어넘는 것.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합쳐졌을 때 이게 만약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장착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지컬 인바디드 AI의 뜻이 바로 이런 모든 기능들이 들어가는 멀티 모달리티라고 그러죠. 다중감각.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CS가 25년, 26년, 27년 열리겠지만 아마 이 큰 그림은 제법 오래 갈 겁니다. 네. 이런 아니, 감각들이 예. 통합되는 네. 것들. 예. CS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내년 CS 말씀하신 것처럼 내후년 CS, 10년 뒤의 CS는 어떻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 우리의 실생활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또 모처럼 나와주셨으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도 굉장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또 네, 연구해 그렇죠. 오셨기 때문에 일단 눈에 띄었던 게 현대차가 자동차 없는 전시관 이제 앞서 아까 현대차 얘기 잠시 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알파블 모빌리티 컨셉카 음. 미래형 자동차라고 해야 할까요? 또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하셨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모빌리티는 좀 재미있었던 게 터키 업체인 토그하고요. 그 베트남 업체 빈페스트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두 업체가 이제 CS에 겁도 없이 등장했네라는 생각 네. 좀 들었고요. 그 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한국 업체가 거의 꽉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GM하고 포드가 참가하지 않았어요. 네. 셀란티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UAW가 결국은 계속해서 임금 이제 상승 요인들을 제공하면서 네. 아마 돈도 없었겠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두 업체가. 그러니까 레거시 업체가 굉장히 돈을 투자 많이 했는데 이 방식 자체가 사실은 이제 AI 드리븐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센서 퓨전에다가 네. 아주 고정밀 지도를 정확히 매칭시키지 않으면 구현되기 어려운 기술이다 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텐데였는데 계속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진영이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추구하고 있는 뭐 토르라든지 인베디드 AI죠. 토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이페리온 8, 9 나중에 벤츠가 2024년부터 도입할 이제 그런 것들은 기대 요인으로 남아 있는 거죠. 우리가 네. 테슬라도 버전 12가 지금 남아 있고요. 자, 그걸 제외하고는 레거시 업체, 즉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도대체 스마트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어디까지 했을까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이번에 현대자동차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포티투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송창현 대표가 지금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고 해서 SDV하고 소프트웨어를 총괄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남양연구소까지 R&D 기능까지 이 총괄을 하는 걸로 아마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거기서 뭘 보여줬냐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드웨어 속성을 소프트웨어가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5도 각도로 조향을 한다. 즉 바퀴를 돌리면 5도만 비틀어지는 게 맞죠. 네. 근데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야 우리 집 앞에 유턴하기 힘드니까 더 세게 돌아줘. 해서 조향 각도를 8도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게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어렵지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정의 내려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려면 자동차의 몸뚱이가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계, 그 다음에 덕지덕지 다른 시스템으로 붙여놨던 것들을 하나의 통합된 것들로 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도메인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릅니다. 네. 즉 도메인이라는 게 역할별로 따로따로 좀 설치해 볼래? 라는 건데 그 다음 단계, 어떻게 쉽게 비유하자면 PC에서 노트북, 뭔가 좀 간단해졌죠? 네. 노트북에서 스마트폰, 네. 더 가까워졌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널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널 방식이 뭐냐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뒷바퀴 이런 식으로 존, 즉 구역별로 하나씩의 모듈을 설치해 놓고요. 그 안에 중앙 컴퓨터를 놔두는 이 5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심플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국은 좀 멀리까지 기다려야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이번에 전시를 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걸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직관적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전에 내연기관차 시대 뭐 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내연기관하고 그러니까 전기차하고 스마트카는 좀 조금 다른 다른 얘기, 수는 다른 있지만 얘기인데. 각자 한번 정리해 네,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시장을 잃을 거라는 위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행 개발 차원으로 갖고는 왔는데 아마 빨리 앞당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소나타나 아반떼나 이렇게 우리 기아의 K5나 이런 차처럼 보편적인 차는 조금 적응이 늦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기아의 PBV라든지 아마 좀 독특한 차에는 선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음. 그래서 현대나 기아가 이번에 보여준 거는 해외 업체들도 좀 깜짝 놀랐어요. 현대가 이 정도까지? 근데 제 생각엔 약간 AI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많이 모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직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우리 경험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로 구성되어 있는 차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구해와야 되는데 네. 거기는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2014년부터 지금 23년, 24년까지 약 10년 10년. 조금 못 되는 시간 동안 모아왔던 거의 4억 마일 가까운 이 데이터들이 한국은 되게 절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의 숙제입니다. 일단 몸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 데이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지만 네.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레거시 업체 중에 되게 빠른 편이다.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해볼 만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알파블 같은 경우는 LG가 VC 사업부 만들 때부터 늘 고민을 했습니다. 완성차를 만들까 부품만 할까. 근데 LG 입장에서는 부품만 하지 않으면요 완성차하고 거래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국 정서상 내가 부품을 하지만 언젠간 완성차를 만들 거야라는 속내를 드러내는 순간 모든 납품처에서 끊어집니다. 그렇죠. 경계. 그래서 원래 LG는 애플카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랑은 관련이 혹시 없나요? 이거 알파블을 한 거는? 근데 최근에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죠. 네, 애플 폭스콘이- 아이폰 만드는. 그렇죠. 네. 형님, 제가 애플의 핸드폰은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자동차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랬더니 있었죠. 애플이 뭐라고 네. 했냐면 야, 너 자동차 해본 적 없잖아. 네. 그럼 제가 열심히 한번 해서 형님한테 보여드릴게요. 그게 네. MIH라는 플랫폼입니다. 네, 네. 모빌리티 인 하모니라는 약자고요. 많은 회사들이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대만에 있는 폭스콘한테 예를 들면 일본의 니덱 같은 굉장히 훌륭한 모터를 납품하고 삼성도 배터리를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듈이 훌륭하고요. 작년에는 큰 뉴스가 하나 났죠. 폭스콘에 젠슨 왕이 등장해서 네. 내가 하이페리온을 너한테 심어줄게. 네. 이 자율주행 기능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대만 친구들이 연합을 참 잘해요. 네. 그래서 이 MIT 플랫폼을 만들어서 애플 형님한테 형님 이 정도면 받아주실 만해요? 라는 거를 아마 분명히 트라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MIT 플랫폼 연합도 제법 나와서 좀 떠들썩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캐치할 수 있었고요. 음. LG 같은 경우도 알파블이 왜 저희가 좀 얘기가 많았냐면요. LG가 가진 VS, 그러니까 비클 솔루션 사업부 내에 참 부품이 많아요. 예를 들면 범현대로 확장을 해보면 LG 이번에 이노텍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많은 센서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센서들을 자동차에 접목시켰을 때는 자동차가 더 똑똑해지는 거죠. 인지 능력이 대폭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집대성을 했고 또 하나가 이제 LG가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 그다음 칵핏 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OTT하고 연동되는 것도 참 오랫동안 TV하고 같이 해왔죠. 그렇죠. 플러스에서. 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제 LG가 일단 음성으로 모든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가전기기에 다 네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집대성에서 자동차에 심고 알파블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줬는데요.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 짜임새가 훌륭한 데다가 완성도가 높아서 야, 이거 LG가 하면 좀 다르겠는데라는 생각이 다 들었어요. 아마 저뿐만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LG 입장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완성차를 한다. 이거는 뭐 사실 사업하기 전부터 나 당신한테 팔 생각 없어 네.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희망은 가질 수 있겠으나 그리고 LG 마그나 같은 회사들이 사실은 그 ODM 네. 누구든 주문해 주시면 자동차 샤시와 상당 부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비즈니스의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 이제 LG 마그나의 행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사실은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질문과 논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사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논하면서 저희 테슬라를 빼놓고 빼놓을 수 이야기할 없죠. 수 네. 없으니까 예. 현 시점에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왜냐하면 사실은 네. 너무 단기적인 거긴 하지만 네. 전기차 안 팔린다고 해서 지난 한 달, 세 달 주가가 빅세븐 중에 제일 나쁩니다. 애플보다 더 나쁘고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왜냐하면 또 전기차 충전이 안 된다고 하면서 안 산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 이건 너무 단기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라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미국 쪽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 굉장히 많이 네.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BYD의 가격 경쟁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건 저희가 DJI에서 배웠죠. 인더스트리얼 커먼이라는 게 있죠. 쉽게 말하면 제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나면 물건을 정말 지나칠 정도로 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DJI가 저렇게 컨트롤러가 잘 나르는 이 드론을 만들지? 마찬가지로 BYD도 굉장히 저렴한 차인데 성능이 훌륭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처음에 왜냐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약 40%의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리고 80년 후반대부터 거의 독점이었어요. 폭스바겐은. 그래서 중국에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게 사실입니다. 폭스바겐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중국이 야 우리 자동차 독일에 좀 팔게 했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독일 소비자들이 굉장히 이제 하이 퀄리티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알아서 안 사줄 줄 알았어요. 네. 잘 팔리네 근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가 berlin 만들어 놓고 유럽에서의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내 소비, 지금 전 세계가 일단 소비가 일단 좀 둔화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자동차는 투 트랙으로 크게 나눠졌어요. 하나는 하이엔드 쪽이고요. 네. 하나 쪽은 굉장히 싼 가성비가 뛰어난 차인데 이 가성비가 뛰어난 차에서는 좀 밀리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BYD가 뭐 세계 1위를 터치를 하고 약간 개수로 밀리는 이번에 1등이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테슬라한테 조금 고민거리고요. 사실 테슬라는 전기차로서의 어떤 확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율주행이라는 트리거가 결국 완성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마 인내가 조금 한계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버전 10이라는 게 엔드투엔드 AI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다 한 네. 자율주행이에요. 이게 보편화되고 로보택시가 런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아시겠지만 사이버 트럭의 연기, 그다음에 대량 생산 연기죠. 그다음에 모델 네. 2의 어느 정도 더 작은 거. 네. 그것들이 모델 2가 지금 비어 있는 즉 테슬라가 판매하지 못하는 지역들에 사실 굉장히 이제 힘이 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중동, 인도, 다른 인도네시아 남미, 같은 동남미, 남미도. 남미, 네. 네. 그리고 또 보면 아프리카. 지금 테슬라가 진출하지 못한 지역은 대부분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세그먼트, 즉 엑센트 같은 작은 차가 들어가는 지역들이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이 400만 대 캐파의 멕시코 공장이 빨리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진짜 멀티펑션입니다. 머릿속으로 자동화시키지 않으면 비용 올라가. UAW 우리 또 들어오려고 그래. 다 자동화시키기 전에 공장 돌리지 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배터리 가격도 낮춰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정제 다 우리가 해야 돼. 그다음에 뭐 인도하고 협상해서 공장 싸게 불어받아야 돼.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언제 보편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이거 굉장히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왜 차 빨리 안 나와? 그렇죠. 이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장 싸게 큰 임팩트를 주는 시점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음에 스타링크도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가 언젠가는 온다라는 저는 그 멕시코 관점에서. 공장의 오픈 때가 아마 로보택시에 대한 플랫폼이 완성되는 때라고 보고요. 그 멕시코 공장은 아마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는, 즉 네. 언박스 프로세스, 즉 차 공정도요 100년 동안의 모노코크 방식을 완전히 해체시킨 네.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야 될 것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숙제들을 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이 한꺼번에 만약 완성됐다면 오히려 그게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레거시 업체 입장에서는 야 100년 동안 이렇게 만들었는데 차를 완전 다른 방식으로 100% 로봇이 만든다 그러면요. 우리 보통 어셈블리 라인이라고 그러죠. 의장 공정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을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인내의 시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조금 주가의 지연과도 연결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모빌리티라 함은 어쨌든 데이터가 집약되는 거고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를 따라올 전기차 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이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제 기준에서는 물음표가 있어서 센터장님 의견 어떤지도 궁금하고. 일단 워낙 이 댓글들이 민감할 부분이긴 한데 네네. 데이터가 모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 진영이 많이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혹 언론에서는 좀 얘기 나오는 게 야 스마트카 이거 거상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말씀드렸지만 AI 드리븐이 아닙니다. 이 방식은. 그래서 처음부터 레벨 4, 5로 나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이유도 데이터의 축적 기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데이터 드리븐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 8월에 어떤 이제 이 포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우리 테슬라는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완성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전을 가지고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2021년까지 모든 영어에 대한 텍스트를 다 모아서 GPT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다고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근데 비전은 월등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 주변에 있는 신호등, 건물, 뭐 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된 안다는 겁니다.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척 보면 연산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파워 컨섬션, 굉장히 전력 소모량을 극소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이 되더라도 옛날 항속거리가 자율주행이 되면 25%가 줄어든다는 얘기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덕분에 전력 소모량이 아주 극소화되고 항속거리가 엄청 길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말씀하셨던 네, 것에 네. 정확하게 맞는 게 네. 데이터에 대한 밸류를 뭐 우리가 아직 못 주고 있고요. 그게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은요. 심지어 로봇에도 통용됩니다. 척 보면 압니다가 도로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LLM 모델에서 지금까지 앞에 있는 게 뭐니? 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던 세월이었다면 LLM이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저기 갈 수 있니?로 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3차선에 있을 때 100m 전방에 있는 좌회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3차선에서 야 어떻게 2차선으로 가지? 뒤에 차 있니? 없니? 빨리 끼어들자. 바퀴 돌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토리로 텔링할 수 있죠. 2차선부터 1차선부터 야 신호등 어때? 좌회전 됐니? 꼬리 물었니? 빨리 좌회전하자. 네. 이게 LLM입니다. 그래서 하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패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우리 경로를 예측하거나 경로를 두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집안의 로봇, 그다음 자율주행차 다 적용되기 때문에 데이터와 이 AI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혹시 이게 덕분에 규제 이게 지금 시간 너무 없어서 이거 여쭤보고 싶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규제인 거죠. 저는 왜냐면 요즘 차를 안 타봐서 모르지만 가끔 이제 중고차 유튜브를 보면은 백미러가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가 있긴 한데 카메라로 사이드 미러를 앞에 보여주는 차들이 옵션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럼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뭐 유체역학이나 풍동을 보면 이거 없으면 차가 훨씬 좋아질 텐데 아직 있는 게 저는 규제 때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규제가 바뀌지 않으면 자율주행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못한다 이런 걱정들도 사실 많은데 근데 이렇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세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네. 돈 되면 합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요.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숱한 오해와 뭐 이런 부분에서도 왜 미국의 NHTSA가 계속 테슬라의 방향을 계속 뒤에서 어떻게 보면 밀어주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약에 자율주행을 미국이 먼저 완성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네. 심지어는 뭐 GM과 포드, 스텔란티스가 힘들어지는 한이 있어도 미국이 기술로 이끌 수 있으면 이건 레귤레이션은 따라갑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자본의 힘을 한번 믿어보시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따라갈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UAM 같은 경우도요. 이번에 이제 슈퍼널이 나왔지만 가망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FAA라고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야, 이 비행기 안전해. 그러면 전 세계 다 팔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아무리 가망 인증을 받아봐야 한국밖에 못 써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미국의 힘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자율주행이 완성되면 전 세계에 뿌려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
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카의 어떤 방향 자체도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먼저 완성을 하고 기술을 먹으면 그걸로 전 세계에 뿌려진다 이렇게. 그렇죠. 벌써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2분 앞으로 다가와서 딱 1분씩 그 질문 2가지 정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사실은 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개시 결정 자체는 됐습니다만 연쇄적으로 좀 부동산 PF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혹시 모를 시한폭탄을 피하기 위한 조언을 또 간단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일단은 뭐 같습니다. 근방에 있는 종목들은 피해야 되겠죠. 예.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위험한데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건설이 우리 헝다나 완다 문제 때 사실은 중국도 설마 했지만 우르르 무너졌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우리가 받는 것을 좀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험할 필요 없어요. 네. 일단은 뉴스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일단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네.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 하나는 예. 자산 배분 전략, 네. 포트폴리오 전략 말씀해 주시면 또 연초니까요. 일단 뭐 예. 주식이라는 게 일단 뭐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박스권 레인지의 하단을 했을 때는 단기적 이익은 좀 나겠죠. 그래서 채권도 사실 올해가 채권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너무 많이 시세를 빠졌죠, 순식간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진다는 건 언제든지 봐도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설정해 보시고요. 개인별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는 제가 이런 것들 참 권유를 많이 안 하는데 이번엔 박스권을 생각해 보시고 하단과 상단에서 제가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선수들이 이번에는 잘할 수 있는 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 얘기를 했는데 정말 얘기하는 게 이번에 선수들이 참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이다라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본인들이 참 테스트해보는 그런 2024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가 아닌 저는 약간 서글퍼지기도 하지만 인포맥스 라이브가 있으니까 종종 센터장님도 모시고 해서 공부하면서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